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배홍수가 일본을 집어삼켰다. 2. 한국 무기 다시 검토한다. 3. KF-21 전투기 스텔스 엔진 전부 교체.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김중배 씨는 나는 사실 그를 잘 알지 못한다. 다만 그는 동양의 역학의 원리로 어제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내일의 역사를 예견하며 다음 세계의 주인이 한국이 될 것이라고 한다. 그의 이러한 예지력은 거창함이 지나쳐 호황되게 늘리기 마련이다. 하지만 자연과학의 지식까지 동원하는 그의 예지력에는 분명히 설득력이 있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는 없다면서 살아있는 부처님이자 현대판 노스트라다무스라 불리는 타너 스님의 예지력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스님이지만 예언가로 더 잘 말려진 나너 스님의 예지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1983년 6월 5일 열반에 드는 날까지 그는 수없이 많은 예언을 남겼습니다. 한국전쟁의 발발을 예측하고 1975년 베트남전에서 미국의 패배를 예언하고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거를 정확히 미추었으며 그 스스로가 열반에 드는 날을 예언해 정확히 그 날짜에 세상을 떠났죠. 그런데 그가 남긴 예언이 아직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남긴 그 예언은 너무 현실적이어서 쉽게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없는 내용인데요. 미래를 본다 또는 미래를 안다는 것은 아직은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미래의 일을 마치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일처럼 떠든다면 그 누구도 이 말을 쉽게 무시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진 신이 아니라도 누구나 미래에 대한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친구에게 너는 내일 아침에 눈을 뜨게 될 거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 친구의 미래를 본 것입니다. 누구라도 예외 없이 아침에 눈은 뜨니까요. 조금 우스운 농담처럼 들리지만 이러한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이 지금껏 수없이 많은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이 다 늘어맞았다면 그의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오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언가 중에 가장 유명한 분은 아무래도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닐까 합니다. 프랑스 제2대 국왕 앙리 2세의 정책 자문가였으면서 천문학, 점성술, 수학에도 특출난 능력을 가졌던 그는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보았습니다. 다소 애매모호한 문장이기는 하지만 그는 히틀러의 출현, 제2차 세계대전, 일본에 대한 원폭투와 체르노빌 원전 사고 등을 완벽히 예언해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의 우리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넘어서고 로켓을 쏴달에 착륙하며 로무의 구조 현장에 투입되는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좀 더 과감히 표현하자면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과감하게 말할 수 있는, 즉 헛소리와 진실을 구분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껏 수없이 많은 일을 정확히 예언한 예언가의 말에 신빙성을 갖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한반도에도 수많은 예언가들이 있어 왔는데 오늘 영상에서 다룰 타너 스님은 결이 다릅니다. 스님이라는 단어에서 유추하듯이 이 분은 스님이 맞습니다만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다루기는 하겠으나 이 분은 한국 불교사에 있어서 해골불로 잘 알려진 원효대사, 허엄총을 널리 알린 의상대사와 함께 3대 고승으로 인정받는 분입니다. 그런데 원효대사와 의상대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고승임에도 그의 내자들은 늘 타너 스님에게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제발 예언 좀 그만두시라고 말이죠. 이미 물교계에서 대가로 불릴 정도로 뛰어난 업적을 남겼는데 굳이 점쟁이나 헛소리꾼 소리를 들을지도 모르는데 자꾸 예언을 남기니 그것이 불만이었던 것이죠. 그럴 때마다 타너 스님은 제자들에게 호통을 치며 나는 노스트라다무스와 같은 예언가가 아니고 역학 원리로 세상을 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타너 스님이 도대체 어떤 예언을 남겼던 것일까요? 가장 최근의 예언은 불과 10년 전에 현실이 됐습니다. 어떤 예언일까요? 1975년 무렵 타너이야 스님 생략는 충북 제천의 덕주사의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날 저녁 당시 덕주사 주지 스님은 월남 스님이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타너는 오락산 봉우리 위로 달이 뜨고 이 달빛이 물에 비치고 나면 30년쯤 후에 여자 임금이 나타난다는 예언을 남깁니다.
당시 1970년대 중반이면 오락산 주변에 호수가 없었기 때문에 봉우리 위에 뜬 달이 불에 비친다는 이야기는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였고 여자 임금 이야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당시 한국에서 여성이 임금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사회적인 분위기상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1983년 충주댐이 완성되고 나니 오락산 봉우리에 뜬 달이 충주댐에 비치게 됐죠. 그리고 그로부터 30년 후 여자 임금은 등장했을까요? 대답은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언은 가벼운 수준입니다. 1949년 어느 날 그는 법당 뜰에 개미떼가 죽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기네끼리 싸우다 죽은 것인데 이 모습을 본 탄원은 즉시 이를 역학 원리를 통해 분석해봤습니다. 그리고는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죠. 같은 민족끼리 싸우다 떼죽음을 당할 것이 확실했으니까요. 그리고 1년 뒤 한국에서는 6월 25일가 발발했죠. 1968년의 예언은 더 무섭습니다. 오대산 월정사에서 화엄경의 번역본을 집필하던 그는 갑자기 제자들에게 당장 이 원고와 원본 책들을 전부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명령합니다. 이에 제자들은 모든 책을 싸서 급히 삼척의 영은사로 옮겼는데 원고를 옮기고 15일 뒤 울진과 삼척에 무장공비가 대거 침투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쫓기던 궁비들이 오대산으로 도망쳤는데 이를 토벌하기 위해 사령부가 월정사에 설치되었는데 공비를 토벌하는 과정에서 월정사는 곳곳이 불에 타 폐허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만약 그가 계속 월정사에 남아있었다면 그의 가장 큰 업적으로 남은 화엄경 번역본이 모조리 불타 없어지는 화를 당할 뻔했으나 그의 예지력으로 화를 면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탄원은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세계사를 정확하게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에 투하한 원폭 두 방으로 세계 초강대국의 위치로 올라선 미국은 냉전 시기를 거치면서 꾸준히 무기와 군사력을 증강시켜 전 세계 그 어떤 국가도 압살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보유했었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 미 해군이 북베트남으로부터 공격받은 통킹만 사건을 계기로 미국은 베트남전을 일으키게 되죠. 미군의 군사력으로 보았을 때 그 누구라도 이 베트남전에서 미군의 패배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일례로 1970년대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전 세계 곳곳에 한국의 성불교를 전파한 인물이자 달라이 라마, 마 구산안다, 틱나탄 스님과 함께 4대 생불 살아있는 부처로 잘 알려진 숭산 스님 역시도 미국이 가진 핵무기 하나면 월남은 꼼짝도 못하고 패배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정도였죠. 그런데 탄원은 달랐습니다. 역학의 원리로 볼 때 베트남은 불화이고 미국은 금기입니다. 금속이 볼속으로 뛰어들면 녹을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미국이 물러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죠. 미국은 한국군까지 동원해 북베트남을 쓸어버리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는 1973년 3월 29일 마지막 남은 미군 병력을 전부 철수시키며 베트남전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탄원은 단순히 예상에 던지는 헛소리가 아니라 역학 원리로 모든 상황을 정확히 분석한 후 그 결과만을 공유하는 예언가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토록 정확한 것으로 알려진 탄원의 예언 중에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딱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예언입니다. 탄허가 평생 동안 남긴 법문의 핵심을 고스란히 담은 탄원록이라는 책에 따르면 저구의 추측 부분에 위치한 대한민국에서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이 이어질 것이다. 5000년 동안 고난과 역병 속에서 살아온 우리 민족의 불행한 역사는 머지않아 종결될 것이다. 새 시대가 오기 전에는 진통을 겪지 않을 수 없는데 이 고통이 지나면 남북 통일의 서광이 비추고 생각으로 감지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세계가 도래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살아오면서 한반도는 수없이 많은 외세의 침략이 있었지만 절대 쓰러지지 않고 꿋꿋하게 버텨냈고 그 불행한 역사가 곧 청결될 것이며 그때 한국은 광명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이죠. 반면 일본에 대한 예언은 가혹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는 지난 500년간 무려 49차례나 한국을 침략한 그 죄악의 과보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동양 사상의 근본인 인과응보의 법칙이라면서 일본 침몰설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 역시 전혀 근거 없이 던진 예언이 아닙니다. 탄원은 기울어진 지구의 축이 바로 서게 될 것이라며 지구의 축이 바로 서게 되면 북극의 빙하가 녹고 비빙하가 녹으면 전 지구적으로 엄청난 지각 변동이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7월 23일도 기울어진 지구의 중심이 바로 선다는 것은 극한의 추위도 극한의 더위도 없다는 의미가 되는데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빙하가 녹는 현상을 탄원은 지구의 중심이 바로 서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북극의 빙하가 모두 녹아내리면 현재의 해수면이 높아지고 해수면이 높아지는 만큼 많은 국가가 물에 잠기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이치인데요. 흐트러진 지구의 축이 바로 잡히기 위해서는 전조 증상인 지진이 발생하고 지진에 따른 쓰나미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이 높아지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는 현재 일본의 23위 물에 잠겨 영토가 13밖에 남지 않는다. 한반도 역시 동쪽이 침몰하게 되는데 대신 서해바다가 떠올라 한반도의 2배 크기로 용기되는데 이때부터 한국이 세계의 주인공이 된다는 취지의 예언을 했죠. 대부분의 예언이 현실화된 지금 몇 개 남지 않은 예언들이 모두 현실이 될지는 미래가 대답해 줄 텐데요. 어떤 국가의 멸망 또는 어떤 국가의 침몰은 그다지 반갑고 기쁜 일만은 아닙니다. 다만 한반도가 이후 세계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점은 상당히 기분 좋은 예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일본의 침몰을 예언한 예언가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시 영상으로 제작할 예정입니다만 21세기 최고의 예언가로 꼽히는 미국의 에드가 케이시 1877-1945가 있습니다. 23세의 사고로 시력을 잃은 후 초능력이 발휘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는 잠자는 듯한 일종의 최면 상태에서 수많은 이들의 질병을 치유하는 방법을 알아냈고 가장 정확하고 사실적인 예언을 남긴 것으로 유명합니다. 소련의 몰락과 제2차 세계대전 등을 정확히 예언해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 등 유명 인사들이 그를 찾았다고 하죠. 그의 이러한 예언은 대부분 미국 버지니아의 영국예몽협회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데 그 숫자가 무려 14,000권에 이른다고 하죠. 그런데 그가 그의 인생을 통틀어 남긴 예언은 대부분 두루뭉술한 단어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단 하나 1934년 남긴 예언에는 확실함을 담았습니다. 일본의 대부분은 반드시 바닷속으로 침몰한다라는 예언인데요. 영어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분이라면 must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가정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90% 이상의 가능성을 나타낼 때 또는 의무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이죠. 어떤 의미이든 그는 일본의 침몰을 거의 90% 확률로 확신했습니다. 여기에 일본 열도의 일부분이 아니라 일본 열도의 대부분이라는 표현을 써 탄호의 예언과 달라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스님이 열반 사망에 들면 불교적 화장의식인 다비를 거행합니다. 그리고 다비 후 나오는 구슬 모양의 유골을 살이라고 부르는데요. 황금색, 흰색, 검은색, 노란색, 파란색 등등이 섞인 영롱한 빛깔을 가진 이 사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에 따라 그 스님의 수행력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불교를 탄생시킨 석가모니를 화장한 후 나온 것을 진신사리, 즉 부처의 진짜 몸에서 나온 살이라고 하는데요. 경남 양산 통도사의 대웅전에는 특이하게 불상이 없는 것으로 유명한다. 통도사에는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금강계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실제 석가모니의 진신사리가 있는데 굳이 허상에 불과한 불상을 두지 않은 것이 아닐까 합니다. 어쨌든 썸네일로 사용된 앉은 상태로 열반에 든 스님이든 평범한 이들처럼 누운 자세로 열반에 든 스님이든 스님들의 몸에서는 사리가 나오기 마련인데 1983년 6월 5일 열반에 든 탄어의 몸에서는 무려 13개의 사리가 수습되었다고 하죠. 보통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인간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생을 부처를 향해 고난의 수행을 이어온 스님들은 사후살이라는 것이 남습니다. 탄어는 인간으로서 이름을 남겼고 스님으로서 사리를 남겼고 예언가로서 한국의 밝은 미래에 대한 예언까지 남겼으니 참 특이한 인물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19일 경남 창원에 위치한 하나디 펜스 공장에서 폴란드로 수출될 K9 자주포의 출고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중국의 방해로 참석하지 못한 마리우시 부하슈차크 국방부 장관 대신
폴란드 육군 참모장 마시에이 부온스키 소장이 축사를 맡았는데요. 신속한 공급으로 폴란드의 국방력을 증강할 수 있게 해준 한국 정부와 하나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같은 날 현대로템에서도 K2 흑표전차의 출고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행 계약이 체결된 지 단 2달 만에 초도 물량을 납품한 한국의 폴란드뿐만 아니라 이를 지켜보던 유럽 국가들에서도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초도 물량으로 K2 전차 10대와 K9 자주포 24문이 먼저 출하되었고 나머지 K2 170대, K9 188문이 각각 2025년, 2026년까지 납품될 예정입니다. 폴란드에서는 이 막대한 전력을 활용하기 위해 기계화 사단을 새롭게 편성했다고 전해졌는데요. 그런데 폴란드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한국 무기를 더 사고 싶다고 제안을 해왔습니다. 폴란드에서 구매를 문의한 무기는 다름 아닌 국산 보병 전투차 AS-21 레드백이었습니다. 천무 다연장 로켓 288대를 계약한 걸로도 모자라 보병 전투차까지 구매하겠다고 나서 이러다가 우리 군이 쓸 장비도 폴란드가 다 쓸어가 버리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 레드백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건 이전부터 익히 알려진 사실이었는데요. 지난 21일 마리우시 부하슈차크 국방부 장관이 트위터에 글을 올리며 한국의 레드백 도입을 고려 중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우리는 기계화 부대를 강화하기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찾고 있습니다. 부하슈차크 장관은 폴란드에서 자체 개발한 장갑차 보르슈포르크를 보완할 수단으로 레드백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레드백이 폴란드 현지에서 성능 테스트를 시작했다며 보르슈과 레드백 사진을 나란히 게시하였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무기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몇 달 동안 레드백의 도입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미 폴란드에서 자체 개발되었고 2023년에 양산에 들어갈 예정인 보병 전투차 보르슈포르크가 있는데 굳이 레드백을 도입하려는 이유에 의문이 드는데요. 두 장갑차는 설계에서부터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운용될 것을 전제하고 만들어진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르슈는 폴란드에서 운영 중인 구소련제 보병 전투차 BWP-1을 대체하고자 개발된 보병 전투차로 수륙 강용이 가능한 경장갑차입니다. 보르슈의 중량은 25톤의 엔진은 750마력으로 중량 42톤의 1000마력의 레드백과 비교했을 때 방호력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경장갑차 보르슈의 역할을 보완할 중장갑차로 레드백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폴란드 육군은 집안이 튼튼한 곳에서는 미국에서 도입한 M1 에이브람스와 함께 레드백을 운용하고 집안이 약하고 도와할 필요가 있는 곳에서는 K2 전차와 보르슈를 함께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에이브람스를 운영하는 제18 기계화 사단의 전사령관이자 우크라이나 원조팀 부사령관인 야로슬로프 그로마진스키 장군은 에이브람스가 레드백이 킬러 듀오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이브람스를 운영하는 제18 기계화 사단은 벨라루스를 통한 러시아의 공격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을 도맡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전차가 필요하고 이와 함께 무거운 아이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레드백입니다. 우리는 오늘 밤 준비가 된 강력한 사단이 있어야 합니다. 레드백의 가장 큰 장점은 장비가 이미 검증되어 즉시 사용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보르슈는 아직 생산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폴란드에서 먼 나라인 한국에서 무기를 구입하는 것은 위기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 저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될 위험이 없습니다. 폴란드가 공격을 받아도 계속해서 한국에서 무기를 공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현직 장군까지 나서 레드백을 보증하면서 보르슈를 두고 왜 한국 무기를 도입하냐고 불평불만을 표하던 사람들도 합주기가 돼버렸습니다. 현재 레드백이 폴란드에 도착해 현지에서 성능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운영될 것을 전제로 했던 사막 도색을 벗겨내고 폴란드의 환경에 맞게 새롭게 도색된 모습이 공개되었는데요. 현대적이면서 세련된 레드백의 디자인에 폴란드 밀리터리 마니아들도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폴란드에 도착한 레드백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곳이 있으니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 역시 차세대 보병 전투차 도입을 위해 자체적으로 개발에 나섰었는데요. 90년대부터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그 긴 시간 동안 실전 매치는 균형
완제품도 공개하지 않아 또 제2의 아준 전차가 되는 거냐고 걱정을 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인도의 차기 보병전 투차 피크의 시제품이 드디어 공개되었는데요. 이를 본 인도 네티즌들은 탄식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울증 걸린 BMP 같은데 이거랑 비슷한 걸 시리아에서 이즈놈들이 타고 다니는 걸 본 것 같아. 신냉전이라고 해서 무기까지 냉전 시대로 돌아갈 필요는 없는데 이건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세금 낭비야. 한 인도 네티즌은 픽프와 레드백을 비교하는 사진을 올렸는데요. 레드백을 기대했는데 현실은 이런 게 나와버렸다. 라며 인도 네티즌들의 심정을 대변했습니다. 사실 이는 당연히 예정된 결과였는데요. 픽프의 설계가 완료된 것은 2001년으로 20년이나 뒤처진 설계를 기반으로 제작된 장갑차입니다. 목표였던 2010년 이내로 나왔다면 쓸만한 장갑차였겠지만 완성이 늦어도 한참 늦어버렸죠. 그 성능도 1980년대에 실전 배치된 BMP-2에서 방어력만 조금 향상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프로젝트 자체가 뒤엎어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결국 아준 전차와 테자스 전투기처럼 애써 개발해놓고 외국산 무기를 수입해서 사용하는 절차를 다시금 반복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현재 세계 보병전 투차 시장에서 레드백이 가장 유력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어 인도 육군 역시 레드백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 육군은 K9 자주포를 운영하며 한국 무기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갖게 되어 K9뿐만 아니라 K2 흑표전차의 도입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육군에서 사용할 장비이며 인도의 한화의 생산기지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레드백만 한 선택지가 없어 보입니다. 각국에서 레드백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레드백이 본래 목표로 했던 호주 입찰은 호주 정권이 바뀌면서 미루어지고 말았지만 외신들은 레드백의 승리가 확실하다고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호주 보병전 투차 입찰에서 기갑의 명가, 독일 라인메탈사에서 제작한 차세대 보병전 투차 링스린스와 경쟁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결과 발표 직전에 호주 정권이 교체되면서 새로 취임한 총리가 국방산업 전반을 재검토한다고 선언하며 결과 발표가 내년으로 미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업 연기가 결정된 직후 영국 군사 매체 브레이킹 디펜스에서 호주 장갑차 도입 사업 지연 소식을 보도하면서 이번 입찰에서 레드백의 승리가 유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컨퍼런스 기간 동안 진행된 7번의 인터뷰에서 국방 및 민간 전문가들은 한국의 한화가 호주 육군 역사상 가장 큰 계약인 보병전 투차 입찰에서 승리가 유력하다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한방산 전문가는 최근 폴란드와 같은 나토 국가에 판매한 큰 성과가 있는 한화가 보유한 공급망의 이점을 경쟁자인 라인메탈사가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모두가 레드백의 승리를 점치며 도장만 찍으면 됐었는데 정권 교체로 사업 전체가 연기되고 만 건데요. 그 배경에 자신들이 불리하다는 것을 인지한 독일의 막강한 로비가 있었다는 후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레드백의 본격적인 양산을 준비하고 있던 한화가 난감한 처지가 되어버렸는데요. 폴란드에서 호주가 안 산다면 자신들이 레드백을 먼저 구매하겠다고 나서 한숨을 돌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폴란드의 레드백 도입이 유력해지면서 미국의 차기 보병전 투차 도입 사업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노후화된 M2 브래들리 장갑차 3,500여 대를 새로운 장갑차로 대체하기 위해 차세대 보병전 투차 사업 옴프의 입찰에 참여한 기업을 최종 세계 업체로 추리는 단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화 디펜스 역시 미 군용 차량 개발업체인 오시코시 디펜스와 손잡고 레드백 기반 옴프용 장갑차로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폴란드 레드백 수출이 성공한다면 수출 사례가 있다는 강점을 통해 미국 보병전 투차 사업 입찰에 성공하게 될 것으로 점쳐주고 있습니다. 레드백의 제조사인 한화가 폴란드의 대량 수출을 이루어내며 승승장구하고 있는 반면 라인메탈사는 숨겨왔던 병폐가 드러나며 신뢰도를 깎아내리고 있는데요. 올해 초 독일 의회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위해 독일 연방군 장비와 시전물자 실태를 조사했었습니다. 그 결과 라인메탈사에서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다고 했던 마르더 아이프 100대는 알고 보니 시전물자가 아닌 폐품을 모아놓은 고철 더미에 지나지 않았음이 밝혀졌습니다. 독일 군축의 여파를 독일 최대 방산기업인 라인메탈사 역시 피해갈 수 없었던 것이죠.
안 그래도 낮아지고 있던 독일 무기에 대한 신뢰도가 완전히 날아가버린 사건이었습니다. 라인메탈사는 장갑차를 수리하여 우크라이나에 지원 보낼 것이라고 밝혔지만 반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 단 16대밖에 복원을 완료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라인메탈사의 고객들은 계약기한 내로 제품을 공급할 능력이 되는지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폴란드 덕분에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기록을 세우며 대한민국이 무기 수출 8위에 올라서며 방산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조에 달하는 거금이 걸린 만큼 폴란드가 대금 지불 능력이 있는지 근시일 내로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실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사례를 잊지 말고 신중한 판단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한국이 전투기 엔진 국산화에 이어 스텔스 엔진까지 우리 기술로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세계 항공기 시장의 또 다른 파란을 예고했습니다. KF-21 보라매를 완전한 스텔스 성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로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5세대급 스텔스 성능을 갖추기 위한 각종 기술들은 이미 개발이 완료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6세대 전투기로 향할 기술 연구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일 북한이 전투기 150여 대를 동원한 대규모 훈련을 실시했고 이에 한국군은 스텔스 전투기 F-35A를 출격시켜 대응했었습니다. F-35 전투기를 도입한 이래로 이루어진 첫 실전 투입이었는데요. 재래식 전투기 몇 대가 모이든 5세대급 스텔스 전투기를 상대할 수 없다는 자신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차례의 시험 비행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나가고 있는 KF-21 보람에도 이제는 4.5세대를 넘어 완전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거듭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인데요. 그렇다면 스텔스 전투기로 거듭난 KF-21이 기대만큼 무시무시한 성능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현대전에서 스텔스기가 제대로 된 실전을 치른 사례가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 모의전에서 직접 스텔스기를 상대해본 파일럿들은 하나같이 전장에서 스텔스 전투기가 얼마나 공포스러운 존재인지 치를 떨면서 증언했습니다. 은퇴한 미 해병대 소속 파일럿 댄 플랜리 소령은 FA-18 슈퍼호넷을 타고 비행하던 도중 스텔스기를 처음 마주했을 때 느꼈던 참담한 무력감을 결코 잊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를 겨냥할 방법이 없었고 나를 방어할 방법도 없었다. 플랜리 소령은 수년간 실전을 가정한 훈련을 받아왔었음에도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가 근접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극심한 공포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스텔스 전투기가 역사상 가장 비싼 무기체계라고 비판받고 있지만 스텔스 전투기의 진정한 강점은 예상 편성 안에서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대중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정보의 차이가 전장에서 얼마나 우세하게 작용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스텔스기의 공포는 스텔스기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레이더와 통신망이 스텔스 전투기를 찾기 위해 동원되고 파일럿과 지휘부는 보이지 않는 적으로 인해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스텔스 전투기 하나로 전선이 완전히 붕괴되어 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이처럼 스텔스기라는 새로운 무기체계는 전장에서 광범위하면서 파괴적인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군은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했을 뿐만 아니라 KF-21 보라매가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항공엔진연구개발센터장 강석철 상무는 한국의 스텔스 전투기 엔진 개발이 가능한가를 묻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스텔스기를 제작할 때 엔진 코어에 추가할 기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스텔스기의 엔진을 제작하기 위해선 엔진 자체보다는 전면에서 공기를 흡입하는 인테이크 덕트, 뒷면에서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배기 덕트 부분에 스텔스 설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테이크 덕트의 경우 접히탐형 형상 설계와 특수 코팅을 통해 레이더 유효 반사 면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배기 덕트의 경우 엔진에서 내뿜어지는 배기가스의 온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고온의 배기가스 온도를 낮추어 적외선 신호를 줄여야 합니다. 온도를 낮추기 위해 배기 덕트의 형상 설계 혹은 바이패스 믹서를 장착하게 됩니다. 현재 이러한 스텔스 형상 설계 연구가 완성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석철 센터장은 스텔스 엔진 개발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과 안보를 위해서 항공 엔진 개발해야 합니다. 개발을 시작하면 반드시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스텔스 엔진을 제작하기 위해 기초 단계에서부터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22년 항공우주인 신년 인사회에서 관계부처와 제트기급 첨단 엔진 개발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제트기급 엔진 개발에 앞서 스텔스 무인기용 터보팬 엔진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본래 5,000파운드 추력을 목표로 계획되고 있었는데 현재 8,000에서 1,000파운드까지 목표 수치가 높아졌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우리의 기술 수준이면 출력을 높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이는 현 단계에서도 FA50급의 엔진까지 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성 단계에 다다른 무인기 터보 엔진을 기반으로 엔진 계열화를 통해 무인기 FA50, KF21기까지 동일한 국산 엔진을 장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출력을 높인 엔진을 FA50에 KF21에는 2대의 엔진을 장착하는 것이죠. 이러한 엔진 계열화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개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터보 엔진을 뛰어넘는 한 단계 고차원의 엔진 개발이 계획되어 있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터보 엔진은 압축기를 통해 압축된 공기를 연소시켜 발생한 고압고온의 가스 에너지로 터빈을 돌려 추력을 발생시킵니다. 반면 램제트 엔진은 압축기가 없이 고속 비행 시 발생하는 기압으로 공기를 압축하여 연소시킵니다. 마하 0.5 이하의 낮은 속도에서는 추력을 얻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지만 일단 비행체가 마하 2에서 4 정도에 도달하게 되면 효율이 극대화되고 대기권에서는 로켓보다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대기권 안을 비행하는 미사일이나 고고도 전략정찰기 SR-71 블랙버드와 같은 특수한 비행체에 적용되어 왔는데요. 이를 전투기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터보램제트용 초음속 터보 엔진을 개발하기 위한 요소 기술 연구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주도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두 엔진의 장점만을 흡수하여 암속부터 초음속 영역까지 최상의 열 효율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완성된다면 5세대를 뛰어넘는 16세대 전투기로 도약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스텔스 엔진 설계와 함께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는 저피탐 설계가 핵심 과제입니다. 지금의 KF-21은 무장이 외부에 장착되어 있어 완전한 스텔스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KF-21의 내부 무장창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내부 무장창 도입은 KF-21의 성능에 상당한 제한을 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장을 내부로 돌리게 되면 외부에 장착했을 때보다 무기 탑재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연료 탑재량까지 줄어들어 작전 범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점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었는데 해결책이 상상도 못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현재 전투기의 동체에는 알루미늄 복합 소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볍고 튼튼하지만 금속재라는 한계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죠. 그런데 얼마 전 국내 기업이 탄소 복합 소재로 전투기의 대형 부품을 제작하는데 성공해 국산 전투기 개발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습니다. 탄소 섬유 소재는 머리카락만큼 얇으면서도 강철의 수배에 달하는 강성으로 높은 강도와 가벼운 무게를 요구하는 자동차, 항공기 등의 소재로 주목받고 있지만 제작이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사 강국들을 중심으로 탄소 섬유로 제작된 부품이 확대되고 있으며 대형 부품까지 일체형으로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서도 탄소 복합 소재 가공 기술을 확보하는 데 성공한 것인데요. 얼마 전 방위사업청과 코오롱테크 컴포지트사가 민군 기술 협력을 통해 T-50 훈련기의 개폐 도어를 기존의 알루미늄 복합체가 아닌 경량 탄소 섬유 복합체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코오롱은 민간용 항공기의 랜딩기어 개폐 장치를 복합 소재로 개발한 경험을 바탕으로 T-50 훈련기의 랜딩기어 개폐 도어까지 탄소 복합 소재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번에 개발된 개폐 도어는 수미터에 달하는 대형 구조물입니다. 이전 알루미늄 소재로 제작되었을 때는 500개 이상의 부품이 필요했었지만 탄소 섬유 개폐 도어는 단 90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항공기의 전체적인 무게를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탄소 복합체를 통해 이 같은 대형 부품을 통으로 쪼궈내는 것이 가능한데요. 이를 통해 전투기의 대형 모듈을 하나의 부품처럼 만드는 데 성공한다면 전투기를 조립하는 데 금속 리벳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현재 전투기의 동체 조립 과정에서 쓰이는 특수 리벳은 개당 수십만 원이 넘으며 전량 미국에서 수해오고 있습니다.
이 특수 리벳이 전투기 무게 중 15%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전투기 경량화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줄어든 무게만큼 폭장량과 연료 탑재량을 늘려 작전 범위를 비약적으로 늘리는 게 가능해집니다. 복합 소재의 가공뿐만 아니라 원재료가 될 탄소 섬유의 공급 역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재 복합 소재 시장은 미국과 일본, 독일에서 독점하고 있는데요.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작한 이후 고성능 우주항공용 탄소 섬유의 자체 개발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일 효성 첨단 소재에서 초고강도 특수 탄소 섬유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H3065 탄소 섬유는 강도가 철보다 14배 이상 높고 기존 소재보다 훨씬 가벼우면서도 높은 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H3065와 동급의 T1000급 탄소 섬유는 최신 항공기의 동체 및 부품, 인공위성을 비롯한 우주 발사체 등 우주항공 및 방위산업의 다방면으로 사용되고 있어 그동안 수입에 의존해왔던 복합 소재 수요를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의 시험 비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완전한 스텔스 성능을 갖추기 위한 기술 연구도 완성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스텔스 성능을 갖춘 KF-21이 전력화되는 순간 한국의 공군 전력은 동아시아 최강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시아의 하늘을 지배할 보라매가 완성되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려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